바이킹 뽕이 있어. 얘네들은 하이 실종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바이킹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해상, 무역, 약탈, 바다의 사나이들. 네. 해적이랑 키워드를 일단 묶을 수 있겠네요. 네. 재밌는 점이 외구 하면은 이미지가 좀 약탈자 그리고 적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이킹 하면 상남자, 뭐 멋진 해양의 남자들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바이킹은 그 드래곤 길들이기도 그렇고 약간 네. 좀 선량하게 혹은 멋있게 묘사된 거 특히 요즘에 토르 있잖아 토르. 네. 바이킹을 표현한 거랑 외구를 표현한 거랑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네, 그렇죠. 검에 룬을 새긴다던가 도끼에도 룬을 새기고 이런 식으로 중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좀 약간 상남자의 이미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일러스트가 네. 칼 에밀 맞습니다. 듀펠레 뭐 그분이 그리신 그림 같다. 네, 맞습니다. 그 뿔투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면 뿔투구를 하고 머리카락 좀 긴 이미지. 네, 배틀엑스 같은 거 사용하고 그런 이미지가 그분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저분이 네. 19세기 말쯤에 활약하시던 일러스트 작가인데 뿌리 없는 투구를 사용했다라는 게 이제 거의 정설인데 제사에 쓰거나 장식용으로 이제 특수할 때만 이벤트 때 썼던 투구라고 투구를 합니다. 그린 거죠. 간지가 나잖아. 그렇죠. 칼로 머리를 탁 내리쳤을 때 네. 걸리잖아 여기에 탁 충격이 머리에 굉장히 세게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뿔 달린 투구를 안 썼다. 주인공 라그나 로스부르기 하는 머리 스타일 있잖아요. 여기 싹 밀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밀고 그렇죠. 옆머리가 길면은 네. 잡아 뜯기죠. 불리합니다. 약간 귀두컷에 가깝게 네. 귀 밑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슬 갑옷을 입었고 특이하게 이 안쪽에다가 사슬 갑옷이 그렇게 투사체를 막아주는 역할은 크게 못했다고 해요. 배기 공격에는 강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찌르기 공격에는 좀 약한 네, 게 그렇죠. 사슬 갑옷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솜옷이나 두꺼운 옷을 덧대서 입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험한 영상들 보면은 사슬 갑옷은 뚫리는데 이 천 안쪽에 솜을 덧댄 옷은 투과가 안 됐다 그런 것도 있고 잘 됐네. 네. 어차피 추운 지방에 사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검이랑 방패, 사슬 갑옷 투구까지 완벽히 갖췄다고 하고 창으로도 많이 싸웠고 조총이나 그런 걸로도 많이 싸웠죠. 검은 사실은 네. 창을 무조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은 후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부무장으로 검을 가집니다. 맨발 있잖아요. 저게 외구의 특징인 것 같아요. 발에 뭐 샌들도 안 걸치더라고. 네. 보니까. 왜 그러지? 선상 생활을 하고 물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말리기 귀찮아서 뭐 그렇게 된 건가? 일단은 뭐 돈이 없으니까 관련 장비를 안 했던 거긴 한데 안 될 것 같은데 비교를 해보는 게 어퍼컬처의 그 맛입니다. 답은 알고 계십니다. 보통 보면 이런 갑옷은 안 걸쳤죠. 이 앞에 있는 사람의 갑옷은 좀 많이 갖춘 것 같고 또 네. 자세히 보면요 형태만 일본군 갑옷이고 자세히 봐봐. 지금 대나무 이렇게 맞춰서 어. 한 그 갑옷 같은데 그러니까 요 정도는 입었을 거야 아마. 외구 유명한 사람 한 명 정도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나왔어요. 드라마에도 아지발도 뭐 아기발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기 장수라는 말을 아지발도로 이렇게 했다고 하죠. 이성계의 업적 중 하나죠. 고려 말이니까 네. 몽고나 저 이제 원나라에 약간 영향을 좀 진하게 받던 시기라서 네. 이름을 몽골식 이름 얘네들은 맨발이 문제가 아니라 하이 실종이에요. 하이 실종이네. 티 팬티는 입은 거 아닐까? 입었어도 지금 그림상으로 안 나오는 각도잖아. 지금 껴있으면 아예 안 입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하긴 하겠다. 싸우다가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지리고 싶으면 그냥 지리고 전투하다가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하이 제대로 갖춰 입은 네. 군인들은 전투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 십장이나 백인장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냥 싸라 전투 중에. 그냥 거기서 해결해. 나중에 냄새 나잖아. 전투 끝난 다음에 야 오늘 전투 죽였다. 너 잘했다. 이렇게 각자 품평회를 할 때 오줌 냄새에 말릴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근데 얘네들은 애초에 안 입었으니까 중간에 지리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편리하겠는데요. 저는 절대 외고 안 할래요. 특이한 게 애들이 다 대머리야 지금. 머리를 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앞머리가 좀 남아 있으면은 응. 투구 쓰려고 일부러 이제 열기를 시키려고 네. 윗머리를 깎는 앞머리 흔적도 없이 싹 올라갔어 애들이. 뒷머리도 길지가 않잖아요. 옆머리만 남아있어. 옆머리만. 기술 선생님이야. 머리 스타일이 고등학교 기술 선생님이야. 한두 명이 아니라 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수상한 거지. 얘는 또
그 와중에 화살 맞아서 죽고 있어요 지금. 아, 방어력 면에서는 바이킹이 그렇죠. 더 우수한 것 같다. 바이킹은 네. 일찍 유럽에 흡수되어 버려서 한 12, 13세기 때는 거의 없겠죠. 네. 바이킹 하면 또 이 영향력을 뺄 수가 없죠.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이동 경로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와 북유럽 바이킹이 합쳐진 애들이 현재 유럽이에요. 러시아까지 다 그냥 바이킹의 후손들이에요. 스웨덴 쪽 애들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 덴마크 애들이랑 겹치기 싫은 거야. 이제 현재 동유럽 쪽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키이우, 키예프루스 들어보셨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예. 지역이죠. 루스인들이라고 이제 스웨덴에서 분파된 쪽이 키예프 공국을 차렸는데 그쪽을 이제 루스 바이킹 이런 그렇죠. 식으로 불렀죠. 슬라브 지역의 어떤 민족 이름을 루스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키예프루스예요. 슬라브인들의 도시라는 뜻인데 사실은 루스족이라는 정체성을 만든 게 스웨덴 출신 바이킹들이에요. 몽골한테 한번 따이고 분파돼서 모스크바 공국이니 러시아니. 뭐, 벨라루스니 그쵸. 루스가 러시아의 기원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유럽 여행을 가가지고 어떤 지도가게에 간 적이 있어요. 북유럽 중심 지도를 봤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근데 러시아가 되게 가깝더라고 저렇게 보니까. 맞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선조들이다. 당연히 가까운 뭐 영국이나 프랑스 노르망디 공국을 일찍 그냥 딱 잡죠. 이 그린란드까지 넘어가가지고 사는 바이킹족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 먹을 게 있어서 갔다 그렇다기보다는 모험심이 강하기도 하고 원래 그리고 네. 신앙적인 부분들이 좀 컸어요. 에덴이라고 하죠. 미드가르드, 바랄라 그 입구를 찾기 위해서 여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쪽 바이킹들이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이 지도에도 표현이 돼 있죠. 영국으로 침략도 많이 했지만 바깥쪽으로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롤로도 별명이 위대한 모험가인가 그래요. 네.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었던 것 같긴 해요. 노략질만 해서는 후손들한테 미래가 없는 거. 땅을 가져야 되거든. 네, 그게 어. 엄청난 그 바이킹스 드라마에서도 영토를 우리가 비옥한 토지 하면서 그쵸. 땅을 가져야 네. 되거든. 이게 전기 후기 왜구들의 진출 진로예요. 14세기부터 16세기 정도. 미루고 싶은 똥이야 똥. 네. 일본은 맞죠. 조선인들, 명나라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외구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네. 우기고 싶은 게 그쪽 심리고 당연히 피해받은 나라들 조선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섞여 있을 수는 있는데 말 그대로 소수지 네. 줄이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일본 사학계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메이저는 너네들이다. 왜냐하면 본부를 살펴보자. 사스마, 히라도. 사스마, 히라도, 쓰시마 섬 외구의 어떤 본거지 같은 데잖아요. 저 규슈 지역.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용병으로 뭐 명나라 뭐 검객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외놈들이 외놈이라고 해도 되나? 도레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그 식량을 커버할 수가 없어. 일본이 이제 농사도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고 그 시기 옛날이니까 맞아요. 외국가 등장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해일이나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해안가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해적지를 했다. 외국의 기원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기들 나라에서도 부끄러워해.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약탈 자체를 되게 즐겁게 생각했고 그게 더 나쁜 놈 아니야? 그걸 최고의 명예로 생각했어요. 내가 악인 줄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선인 줄 아는 거 아니야? 당하는 입장에서는 둘 다 나쁜 놈이라고 봐야겠죠. 외구도 장인으로 유명했을까요? 장인으로 유명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조선 도공을 많이 데려가려고 했어요. 저 사스마, 조슈번, 왜구들이 몰려있는 번들 있잖아요. 보는 눈은 있었던 거지. 바이킹처럼 내가 직접 장인이 되진 않았지만 도공들을 잔뜩 데리고 왔던 주들이 저 남쪽에 있는 돈 엄청 벌었죠. 도자기 엄청 팔아 제꼈죠. 여기서부터는 얘기를 좀 번져 가야 될 텐데 단순 왜구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성장합니다. 해적업을 하던 가문들이 저 규슈 지역에 힘이 생깁니다. 유명한 가문이 있죠. 시마즈나 소니 가문이나 임진왜란 조선을 침략하는데 앞장섰던 가문들이 저 규슈 쪽 가문들입니다. 순이님이 바이킹 하면 이미지가 전투 민족인데 스파르타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자들에 대한 인권이 높은 나라가 스파르타랑 바이킹이죠. 바이킹입니다. 네. 돈 벌러 나가고 전투하러 나가면 집을 누군가 지켜야 되잖아요. 여성들의 노동력이 중요하고 여성들의 전투력이 중요합니다. 네. 두 집단의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목소리가 커지죠. 야,
너 없을 때 내가 도적들도 다 방어해서 애들도 지키고 내가 농사도 지었다. 농사 짓고 애들 먹여 살리고 너 네. 많이 못 건져 오지 않았느냐. 내가 다 먹고 살려고 애들 키워놓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남녀 평등 사상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전투 교육을 같이 받은 것도 스파르타랑 방패 처녀 네, 단어 그렇죠. 아시네. 네. 근데 화살바지라는 것도 있고 발키리의 기원과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대를 많이 받았어요. 남녀가 평등한 대신에 여자도 개고생 시켜야 되는 문화잖아요. 저게 힘든 만큼 목소리를 내는 건데 감합무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조공무역이 사실 감합무역입니다. 황제의 직인이 찍힌 저게 이제 위조가 쉽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외구들도 감합무역에 끼어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증이 있는데 오유성님 말씀대로 증을 가지고 항구에 가면은 그걸 검사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다 받으면 무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바람의 검신 보시면은 해적질로 먹고 살던 지역이랑 메이지 유신의 어떤 중추 세력이랑 같아요. 맞닿았죠. 신선조 막부랑 싸우잖아요. 주인공 자체가 제가 알기로 조슈번 출신 사무라이예요. 외구가 주로 사는 지역, 외구의 후손들. 네. 저쪽 지역이 메이지 유신을 주도를 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포르투갈인들이랑 스페인들이랑 마주칠 접점들이 많았을 거야. 일종의 그 메이지 유신을 하급 무사들의 반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무라이들 검객이 너무 파워가 센 거야. 근데 마음에 들지가 않아. 네. 계급이 고착화돼 있으니까. 나가사키 쪽도 규슈 쪽이죠, 그쵸? 검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못 넘을 벽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대표 도시가 후쿠오카 아닙니까? 후쿠오카, 기타 큐슈, 구마모토는 저 흑마늘 라면으로 유명합니다. 나가사키도 있고 그쵸. 짬뽕 맛집이네. 개방적이야. 해적의 후예들이잖아. 네. 외구란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 저 지역 사람들을 전체를 매도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는 해적이나 외구나. 서양인들이 들어오는 입구잖아. 굉장히 개방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욕심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하급 무사 중심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총을 한 번 뽕 쏘면 너 똑같이 죽는데 그게 이제 바람의 검심입니다. 자아성찰하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유신지사 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막 피를 부르고 자기의 치부를 이제 숨기려는 거에 실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재밌게 봤었는데 켄신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메이지 유신을 도와서 3, 4년 뒤에 네. 침략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일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렇죠. 조슈, 사스마번, 사마번인가 이 세 개 번이 주도해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거든요. 전투를 통해서 세력이 이제 확 뒤집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돈이 어디서 났냐예요. 비도덕적이다. 그 돈이 결국에는 이제 해적질한 돈의 어떤 뿌리가 파고들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렇습니다. 글로버 가문이랑 연결이 돼요. 규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메디슨 보이즈인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았나요? 조슈번 쪽 힘은 여전히 강해요. 도공들이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거절했다 그러잖아. 왜냐면 이미 대접 잘 받고 네, 거기서는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데. 장인 네. 취급받으면서 선생님 해주는데 네. 아마 이름 대표적으로 유명하게 이삼평인가 그분일 거야. 이제 일본의 근대화 모델이 영국이죠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대거 유학을 가서 많은 시스템들을 그대로 배워갖고 옵니다. 메이지 유신에서 100년도 안 지나서 뭐 항공모함 만들어버리잖아 일본 애들이.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좀 만들었죠. 아랍 쪽 가서 무역을 하기도 하고 전투민족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융이나 카펫 그런 것도 그렇고 무기 같은 경우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바이킹 소드가 의외로 오버 테크놀로지였대요. 맞아요. 온도를 1700도 이상 올려야지 나올 수 있는 그 강도의 검이었는데 불가능하진 않았겠죠. 썼으니까. 근데 어떻게 썼는지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재현 영상은 있는데 그때 당시 그대로 재현한 건 아니고 현대식으로 많이 복구를 했죠. 중앙아시아죠 이게. 네, 그렇죠. 강철 중앙아시아에서 바이킹 애들이 조금 구해왔다는 얘기도 들었어. 바이킹이 그런 의미로 굉장히 무기에 공을 들이고 전투 시스템도 강력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도끼죠, 도끼. 그렇죠. 저 데인엑스, 저 네. 오른쪽 게 비어디드엑스. 이거를 상대방 방패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준비된 검이나 아니면 도끼로 살상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여성 전사의 묘에서 출토된 묘라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에 도끼 있죠. 자기가 전투에서 사용하던 무기 그대로 매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전투에 어떤 무기들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도끼가 있고 여기 칼, 말 같은 것도 같이 묻어주고 태워
뜯어버리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매장도 많이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네. 로마식 거미지 생긴 게. 그렇네. 좀 그린 사람이 좀 헷갈리게 그린 거 아닐까요? 헷갈리게 그리면 혼나지. 그걸로 돈 버는데. 배에다가 시신 올리고 화장하는 건 네. 주로 객지에서 죽을 때고 고향에서 죽으면 네. 겨울만 아니면 거의 묻어줬다고. 맞습니다. 하긴 겨울에는 땅 파기가 힘드니까. 군대에서는 땅을 판다고 안 하고 깐다고 표현하죠. 네. 버밀리언님, 아무도 바이킹이 아니면서 모두가 바이킹인 게 유럽이죠. 근데 일본도가 또 접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쵸, 접새로 하죠. 네. 구멍에 노를 걸고 노지를 하는 그런 배였고, 이게 그때 당시에 배들은 바다만 갈 수 있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런 상식이 있었는데 바이킹 배는 강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어요. 침투나 약탈에 용이했다. 아마 32명까지 노를 젓는 그런 거대한 선박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고 전해지죠. 방패를 이렇게 걸어놓고 노를 젓고 바로 방패를 짚고 침략을 할 수 있게. 유명한 거죠 이거. 쉴드월. 해병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물론 해전도 했겠지만은 고무보트 들고 구보하는 거 훈련하잖아요. 공통점으로 잔혹한 고문 기술이라고 했는데,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고문이라기보다는 죄를 지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게 특징이었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다고 해요. 쉴드워를 통해서 투사체의 공격을 막고 근접전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검색을 하면 도끼를 의외로 많이 사용 안 했다, 창을 많이 사용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다른 무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도끼가 맞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모험가이기도 하고 전투민족이기도 했지만 벌목군이기도 했거든요. 그냥 꼬마들도 도끼를 소지하고 다녔어요. 이 목수질이 전투에도 도움이 된 게 뭐냐면 방책이나 그런 거를 엄청 빨리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 그 누구지? 바랑기한. 네, 바랑기안도 바랑기한 메이저 무기가 도끼죠. 네, 그런데. 화려하게 칠을 해놓고 장식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원형 방패. 그 이유가 이 사이를 공격당하면은 잘 쪼개졌다고 해요. 이 결을 안 보이게 멀리서 공격이 왔을 때 결대로 쪼개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치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멀리서 네. 저 별을 노리고 누가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가까이 왔어도 난전 중에는 이렇게 화려하면은 결대로 공격하기가 힘들잖아요. 애매하다. 어떤 학자가 얘기한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네. 장식적 요소로 아니 근데 이게 팩트로 나와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그거는 그 학자의 의견인 거지. 내가 화려함으로 인해서 내 자긍심이 올라가서 서양인들이랑 싸우기 전에 일본 외구의 전투원 1의 전투력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국시대 거치면서 막 계속 칼질하면서 지들끼리 전투력이 점점 상승했거든. 그 안에서는 골목 깡패였던 거지. 그냥 이제 외구 안에서도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지. 낭인들이 외구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거든. 중국에서 많이 당했죠. 그게 뭐였죠? 그 진 이름이? 외구 한 명 잡으려고 10명이 이제 진을 짜는 게 원앙진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외구의 전투력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전술을 썼다고 합니다. 장창, 낭선, 좌우 끝에 있는 긴 창에 네. 뭐 달려있는 게 낭선입니다. 앞에 등패랑 장도를 들고 있는 병사 2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척개광 전에는 사무라이 한 명 죽이려면 중국 병사 13명이 죽었다고. 원앙진이 한 명 한 명 잡으면은 또이또이가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저 외구에 계속 당하는 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정규군이라고 이제 우기는 겁니다. 사략 해적처럼 눈 감아준 사건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스페인 사략 함대처럼 저게 정규군이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덜 창피한데 외구들이 정규군이다. 정규군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어떤 특성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 잡으려고 저렇게 원앙진을 짰으니까 올려치기를 한 거야 지금. 중국은 외구를 외병이라고 말함. 제가 아까 얘기한 이론이 이거 아닙니까? 네. 외구를 척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다 갈아 넣는데도 성공한 이유가 균율이 굉장히 셌다고 해요. 대장이 있잖아요. 여기 원앙진에 대장이 있습니다. 저 그림상으로는 깃발을 든 대장이 죽으면은 나머지 애들도 다 죽였대요. 기강이 흩어졌다. 정신머리 똑바로 안 차릴래. 조장 죽으면은 다 죽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원앙은 한쪽이 없으면 한쪽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아 그쵸. 저게 엄청 참신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굳이 저렇게까지 많이 사람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5명으로도 짤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명 죽이려면은 기존에는 13명 죽었다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만든 거 아닐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이게 잘 돌아간다 그러면 한 명도 안 죽고 100번 하면은
외구 100명 잡는 거 아니에요? 전투력이 생각보다 강했다. 셌다. 인정. 중국 지역을 점령해서 척개강이 내려왔다. 점령하긴 했었네요. 그러면 바이킹 같은 거에는 이주 정책도 많이 썼거든요. 점령지에 기독교 문화도 받아들이고 완전히 유럽 민족하고 섞여버린 경우인데 가족들을 대동하고 약탈 가서 정착한 적도 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는 사라지긴 했지만 규슈 지역에 영향력 있는 또 세력으로 남아서 상업으로 돈도 많이 벌면서 메이지 유신의 어떤 중추적 세력으로 성장해 버린 거죠. 왕직. 중국 사람. 버밀리언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승총을 일본에 가지고 온 얘기를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외구 두목인데 이렇게 기념상까지 만들 정도로. 중국에서는 해상왕 이렇게 얘기하겠지. 저 왕직이란 존재 때문에 외구가 다국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 왕직이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쵸. 그런 말. 제가 알기로 그 캐리비안 주윤발 역할. 그 사람이 왕직의 모티브였어요. 그렇게 만났네. 오늘 작가님이랑 부르미님 바이킹 컨셉인가요? 저는 이제 원래 이게 제 아이덴티티입니다. 만약에 사무라이랑 바이킹이랑 싸운다면 제가 알기로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체격이 170 이상이었고 그때 당시에 유럽인이 보기에도 장신의 거인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와페니즘으로 나왔죠. 이게 외구가 센 게 아니라 중국이랑 그 당시 전투원들이 싸우는 어떤 방법을 너무 몰랐었던 거야. 그게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육군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일본은 해군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본 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강습이 쉽게 밑에도 롱십 같은 거 다른 배들과 달리 평평하게 만들었었고 이렇게 투척하는 도끼는 비어디드 쪽에 X네 지금. 비어디드 X인데 이렇게 투척하는 도끼는 따로 있었어요. 둘이 붙습니다 지금. 네, 사무라이 대 바이킹. 미야모토 무사시가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날개 달린 저런 거는 제사용이나 그럴 때나 쓰거나 그랬거든요. 쟤가 무녀 아니야 무녀? 방패처녀인가? 아니 그런트는 아니죠. 바이킹이면은 치프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타우렌 치프틴? 체격만 따지면 사무라이 이기려면 스피드가 엄청나야 함.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방패처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기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맞고 맞다. 버서커 나왔네 지금. 곰가죽 쓰고 있죠. 그러네요. 곰가죽 쓴 사람이나 늑대가죽 쓴 사람들을 그 앞에 두고 멧돼지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쐐기형으로 박아버리는 전술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선봉장들이 버서커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곰가죽이란 뜻이죠. 울프헤딘이라고 해서 늑대가죽을 쓰는 애들도 있어요. 더러울 것 같잖아요. 전투도 많이 하고 깔끔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에 비누도 있었고 원시적 형태의 비누. 면도날도 가지고 다니면서 면도도 했고 트랜스 상태로 방패도 안 들고 돌진하는 모습들이 역사적인 이미지나 그런 데 많이 나오는 게 어쨌든 전투 중에 죽어야 되거든요. 전투 중에 죽지 않으면 불명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살아남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려고 많이 했다고 합니다. 소주 한 잔 마시고 가듯이 어떤 식으로든 맞아요. 환각 상태는 가긴 갈 것 같아.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바랄라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외국 1000명이 모여도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군이랑 붙으면은 찌발렸죠.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떤 피지컬의 차이, 방어구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에 크다 보니까 외구를 멋있게 이렇게 미화한 그림 자체가 거의 없어. 미국 사람이 그린 것 중에 있긴 해요. 얘네들은 하이 실종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엔젤 오브 데스라고 순장을 시키는데 그 집안의 어떤 하인이든 실제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 죽이는 역할을 덩치 좋고 힘이 센 노파가 맡았는데 이 노파를 부르는 게 엔젤 오브 데스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문화잖아요. 잔인한 느낌보다는 재밌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문화의 힘인가 아니면 내가 게임에 미쳐 있었나. 바이킹들이 죽음에 대해서 미화를 많이 했었죠. 외구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끔찍한 일이죠. 다르게 내가 해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별 생각 없다가 저기서 벌어졌다 그러면
아 이거 미개한 놈들. 문화 사대주의. 바이킹 뽕이 있어. 뽕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상남자의 약간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킹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아파컬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컬처계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